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이 없어지는 건 확정이 됐는데요. 검찰청이 2026년 9월까지만 기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서 조직이 개편이 되게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의 경찰은 거의 대부분 기소 직전까지의 수사 마무리까지 다 경찰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종결하고 넘기면 기소할지 말지만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찰의 힘이 매우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백하는 사건이든 부인하던 사건이든 경찰관의 개별적 판단이 매우 중요해지고, 경찰관이 예컨대 내가 피의자인데 내가 이거 볼 때 너는 더 중한 죄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중한 죄로 수사해서 올려버리면 이제 공소청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기소를 해버리면 그걸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경찰에서 이거는 좀 더 참작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약간 약하게 해주자, 약한 법률을 적용해도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선처받는 거고요.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한 20년 전, 30년 전이나 2021년까지나 별 차이는 없었어요.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거의 사실상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그게 조서에 쓰이면 그대로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었어요. 아주 예외적인 몇 가지 사안만 빼고는 내가 검찰에서 죄를 인정해버리면 법원에서는 더 이상 입장을 바꾸는 게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례로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합니다. 군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했다, 사주했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조사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법정이 오히려 공개된 장소니까 거기서 내가 내 입장을 밝히면 되겠다 하고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 2021년까지는 검찰에서 얘기한 게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군검찰에서 내란 혐의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법정에서 증거로 쓰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유죄 인정되고 사형 판결 받으셨죠. 이제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일반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사건들에서도 검찰에서 야간 조사를 하건 어떤 식으로 압박이 있건 내가 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해버리면 그게 그대로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님이 보시고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피고인 말이 달라져요? 검찰에서 얘기한 자백 진술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1월부터는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와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사실상 효력이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받을 때 했던 얘기들, 내가 했던 얘기들은 다 법정에서 나 이거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하면은 판사님이 읽어볼 수가 없어요. 애초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원래 불러서 조진다라고 합니다. 불러서 계속 물어봐서 조진다라고 하는데 그 효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많이 물어봐도 나 이거 인정 안 해 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수사권이 힘이 빠지니까 변호사 필요 없겠네, 수사기관 나 혼자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법정 가서 나 이거 증거 안 쓸 거예요 하면 되겠네. 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나중에 재판받을 때 어떻게 할지까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게 증거 능력이 있냐 이게 없냐, 이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만 모았을 때 유죄가 되냐 무죄가 되냐 이런 걸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범인을 잡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한 돈 돌려받으려고 갔는데 그 놈을 만났네? 근데 걔가 돈을 갖고 있었네? 그래갖고 두들겨 패고 돈을 뺏어왔어요. 내가 사기당한 돈을 두들겨 패고 갖고 와도 강도상해가 됩니다. 이거 별 생각 없이 적용하면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법원에서 아무리 선처를 해줘도 집행유예가 안 나옵니다. 실형밖에 못 줘요. 판사가 감경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이거를 경찰관이 강도상해로 할지 두들겨 패고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거 자기가 사기당한 돈 갖고 온 거 하니까 상해랑 공갈이랑 별도로 각각 저지른 걸로 해서 입건을 해주자,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 나오죠. 이게 법을 뭘 적용할지, 수사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이거는 되게 매우 중요한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검사가 다 행사했다면 이걸 경찰관이 행사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에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과 대적하는 측면에서 변호사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수사의 방향과 범위 그리고 정도를 조정하는 역할로 변호사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호인한테 물어볼 수 있다. 내가 지금 강도상해 되면 내 의뢰인은 무조건 감옥에 간다.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피해 당해갖고 내가 사기당한 돈 찾아왔다는. 그럼 이걸 잘 설명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이걸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면 꼭
변호사를 선임까지 안 하더라도 만나서 물어보고 가실 필요는 있어요. 정말로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건이면 최소한 저희 회사에서는 변호사 굳이 선임 안 하셔도 된다, 그냥 혼자 가셔서 조사 잘 받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상담료 약간을 지출해서 이런 위험성, 이게 변호사 필요한 사건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바뀐 제도에, 그리고 자신의 권리,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상담을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은 아끼시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점잖게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